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안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셔서 이렇게 좀 열기가 후끈후끈하네요.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그 관계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항상 해주세요. 근데 관계자분부터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아주 심각한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제 이야기를, 네, 오늘 한번 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잖아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조금 차별성이 돼 있다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한 9번 망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가 뭘 배웠었냐면 그냥 단지 실패를 배운 게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망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벌었을 때 지키는 것 또한 어려워요. 네,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요. 누군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누가 돈이 있으면은요, 이제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해서요, 네, 굉장히 피곤한 또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억날지 모르시겠는데 공무원이었는데 경찰관이었나, 로또가 240억인가 400억 단위 초창기에 당첨되신 분이요, 우리나라에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로, 네, 이민을 가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돈을, 네,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을 다 잃게 되면 또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 사기 많이 좀 당해보셨어요? 돈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사기나 투자로.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 한 번쯤은 있을 텐데, 누구 빌려줬다 못 받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은 인정 안 하지만 뭐 피라미드, 다단계 이런 사업에서 또 손실을 보신 분들, 저는 제 앞에서 통곡을 하시는 분을 몇 번 뵌 적이 있거든요. 네, 하면 할수록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빚만 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순간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꾸준히 버는 법, 그 다음에 꾸준히 좀 위험 없이 가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실제 이제 자산가들과 인터뷰하면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원칙이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제가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산관리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너무 잘못돼서, 네, 이렇게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의라고 상담을 하면은요, 돈이 좀 생겨요, 다들. 왜냐하면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 아까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이걸 한 15년 납입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비싸요. 싼 게 뭐 10만원, 15만원이고요. 뭐 그냥 기본 한 20만원 가까이 갑니다. 요즘에는 또 그걸 낮추려고 이제 보장을 약하게 줄여가지고 주보험을 줄여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보장 대비 비용이 비싼 건 맞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10만원씩만 잡아도요, 10년 1200이에요, 원금이. 그게 목돈입니다. 그럼 해약을 하게 되면 이제 목돈을 어느 정도 찾으시게 되고, 지출이 줄다 보니 삶의 여유가 순간 확 와요. 그러면 좀 참고 기다리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돈을 또 바로 또 어딘가에 뭔가 운영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조급한데요, 일단은 조금 확인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는 지금보다 수익이 좋아지는 모든 행위인데, 일단 지출을 줄였고요, 현금을 확보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현금 가지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금리는 낮지만 어쨌든 수익은 나잖아요. 현재보다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 자체로 조금, 근데 그 순간을 즐기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저희가 자산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네, 필요악이, 저는, 네, 부동산 투자인 것 같습니다. 필요악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지금 현재 자본주의 인플레이션, 그래서 돈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실물이 뭐야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라가는 실물 중에 부동산만 한 게 있던가요?
네, 근데 이걸 빼놓고 저희가 자산 관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전부냐 이건 아닌 게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부동산 투자로 뛰어들면 이건 또 정상인 국가인가요? 네, 투기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투기를 하지 않으면 자산 관리를 못하게끔 만든 제도가 문제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부자, 뭐 이런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동산 몇십 채를 갖자 얘기 아니고요. 그냥 돈 걱정 없을 만큼. 그래서 그게 보면은 수준이 그렇게 안 높은 게 우리 그냥 생활비, 그죠? 우리가 막 지금 몇 억, 몇십억, 몇 조를 벌겠다고 여기 계신 게 아니고요. 당장 생활이 조금 나아지는. 그래서 노후까지 돈 걱정 없는. 그러면 월세 1인당 한 200에서 300 정도만 나오면 그렇게까지 돈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당장.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게 막 무리한 투자를 안 하셔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른 이제 변수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조금만 나아가시면 너무 많은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 선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모르는데 자꾸 누군가 대신 너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카톡을 드리고 문자를 드리면서 네 뭐 수익률을 대신 이렇게 돈을 운영해줘서 대신 수익을 내드릴게요. 다 뻥이에요. 정말 그 피해 사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에서 피해 사례는요. 개인을 떠나 기업, 국가도 넘어섭니다. 얘네들은. 그죠? 그래서 제발 모르시는 거 남들이 수익 났다 할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박장에서도 상대 돈을 다 빼먹을 때 처음에 따요 잃어요? 잃어줘요. 맛보라고. 그리고 이런 투자 대행 회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익률을 줘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하면 여긴 진짜 주는데요? 그게 문제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딱 들어보면 이거 다단계구나 그냥 답이 나와요. 금융 다단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밑에 사람이 일을 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고 밑에 사람이 그러면 네, 그 수요는요 폭발적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금방 고갈됩니다. 뱀파이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뱀파이어가 이렇게 물면 그 사람도 뱀파이어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번지는 속도가 삽시간이어야 돼요. 씨가 마릅니다. 인간이 씨가 마르면 금방이에요. 제곱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영화 좀비 영화 보면 마을이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다단계 똑같습니다. 초토화가 돼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거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건데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큰일 나요. 제가 한 번은 제가 회사에 그 입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저랑 동갑이셨던 여자분이셨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그 사고가 터지는데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돈 얼마 걷어서 수익률 얼마 환수해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금까지 수익률을 막 보내주고 그래서 더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날라요. 이건 너무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내 돈을 함부로 수익을 내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본인들이 모르시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남의 말 믿고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남의 말 믿고 한 종신, 연금, 금융상품 다 엉망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그나마 조금 네, 애교 정도예요. 이것도 엄청 심각한 건데 이게 애교예요. 정말 심각한 건 다단계 피해자들입니다. 네, 하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요. 일단은 증권을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혹시 갖고 오신 분 계세요? 그거 먼저 보고 네,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 심각해요? 지난번에 보셨을 때는 덜 심각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른 종이들은 다 의미가 없고요. 보험 증권이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보험 증권이라는 걸 볼 때는요. 이게 페이지가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에 몇 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3페이지 중 1페이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뭐가 빠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저한테 말씀해 준 거랑 내용이 너무 다르네요. 저한테는 10만 원씩 내고 중도 인출은 되는데 아니요. 그때 제가 종신보험 드셨어요? 보험료 얼마 내세요? 했더니 안 드셨다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이건 저희 아버지가 들어주신 게 이거요? 네, 그래서 그냥 받아라 해제라 이제 지금 그때는 이제 그냥 받아라 나중에 아버지가 안 주실 것 같다. 네.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네. 이상은 야. 해약환급금이 72.2%밖에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이게 16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인데요. 네, 이름은 되게 멋있어요. 무배당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배당이라고 해서 크게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유배당이나 무배당이나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무시하고요. 라이프 업이래요. 어디가 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UL 종신보험, UL은요 유니버셜이란 뜻이고요. 라이프, L자가 라이프의 준말 이렇게 줄임말로 해서 UL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입출금이 가능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이냐? 종신보험이래요. 그래서 보면은요 납입기간 10년에 사망보험금이 8천만 원. 그 다음에 납입보험료에서 얼마냐면 두둥 51만 원이에요. 네, 보험료가 하나에. 네, 월납보험료가.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할 때 가장 똑똑해 보이셨는데요. 네, 요걸 보면서 약간 조금 우려가 됩니다. 선생님이라시면 곤란한데 다른 분들이 어떨지 더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저축으로 네, 적립가산 보험이라 이렇게 파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고 잠깐 할게요. 네. 보험이라 하면요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요 복리 비과세라는 용어를 흔하게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얘는 뻑하면 복리고요 비과세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복리가 도대체 뭐예요? 복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복리가 뭐예요? 그렇죠. 요 이자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바꾸면 수익에 수익을 더하는 행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게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1억을 투자를 해서 월세가 50이 들어왔으면 이 50을 12달 보면 600이잖아요. 그럼 이 600을 가지고 또 수익을 내는 그죠?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복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 관리라는 데 있어서 복리가 아닌 것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생명보험사나 보험회사에 파는 화재보험사에 파는 건 다 복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산을 운영하는 데서 복리가 아닌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리에 그렇게 현혹되는데 복리가 아닌 게 뭐가 있냐면 은행에 네, 적금이 그것도 일부 소수가 단리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또 적지 마세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건 중요해서 이게 선생님 계속 걸리시네 저한테 오늘. 네, 편하게 앉아서 들으세요. 은행에 적금을 단리라고 하는 이유를 추정컨대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해요. 추정컨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적금인데 2%예요. 그럼 3년 만기 적금은 예를 들어서 2.2%를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게 단리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복리로 하나 단리로 하나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얘네들이 왜 자꾸 단리로 하느냐? 뭐예요? 보험회사에 복리를 팔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단리가 나쁜 거에서 복리로 가는데요. 이 복리가 더 나빠요. 무슨 얘기냐? 여기는 1억을 맡기면은요, 사업비를 확 떼요. 선수수료를 떼고 나머지에다 이자를 주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금리가 높은 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자율을 조금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처음에 가입하면 원금이 안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야 간신히 원금이 되고. 그죠? 내가 이만큼 돈을 냈는데 이만큼을 가져가서 이걸 다시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네, 선수수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은요. 얘 단리나 이거 3년 복리나 단리나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사실은. 그래서 단리에 대해서 너무 혐오감을 갖지 마시고요. 나는 복리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3년짜리 적금하지 마시고요. 1년짜리 적금을 하셔서 매년 갱신하시면 돼요. 다시 만들고. 왜? 이자 찾아서. 이자랑 원금이랑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세금은 띄겠죠. 세후 복리가 되겠죠. 그죠? 1년 만기 상품을 3번 연속하면 맞나요? 네. 맞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세금을 뗀다라는 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이자에 대해서 세금 떼가지고 세금 많이 뗀다고 속 쓰린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자도 몇 푼 안 내고 세금도 몇 푼 안 돼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비과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이거 그래서 다 의미 없어요 이거. 아까 근데 뒤에 계신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은 세금을 얘기합니다. 그죠? 세금이 무섭대요. 왜 세금이 무서울까요? 세금은 왜 무서워요? 많이 번 만큼 많이 뺏어가요. 그렇죠.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은요. 세금이 무섭다라는 얘기는요. 많이 벌었을 때요. 많이.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여기 뭐야 복리, 비과세 여기는 많이 안 벌거든요. 근데 비과세가 중요해요? 복리가 중요해요? 근데 왜 우린 여기 목을 매죠? 그렇죠. 많이 못 벌었는데 거기다 왜 목을 매냐고요. 많이 못 벌었으면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우리를 자꾸 현혹해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은 세금이 많으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다 내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양도세가 몇천, 막 몇백이 쉽게 나옵니다. 왜?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경기도 뭐 지역에 아파트가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6억 하던 33평 아파트가 6억 하던 게 지금 9억에서 10억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요거 그러면 그 사이에 번 거 양도세 단기간이니까 80% 낸다 치더라도 네, 20%의 수익만 나도 금리보다 복리 비과세 금융상품보다 좋거든요.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 간단한 계산을 사람들은 네, 그 기능에 현혹되시냐고요. 그래서 세금이 무서워서 부동산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이 없는 금융상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품이냐면 이거 50만 원이면 1년에 600이고요. 그죠? 2년이면 1200이고요. 3년이면 1800인데요. 누군가한테는 1년만 모아도 투자하실 수 있는 종잣돈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3년 차 된 거잖아요. 16년도에 가서 17, 18 올해가 이제 3년 차 들어섰는데 네, 4개월 있으면 그러니까 2년 반이 넘은 건데 아직도 원금이 안 돼 있대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거 나중에 가입설계서에서 해약환급부 쪽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잖아요. 환급률 올라간다고 손실금액의 차이가 없다고. 근데 이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만기 때까지 유지해서 가져가느냐 지금 해지하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요. 지금 해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퍼센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해 보시면 납입금액 대비 손실금액을 쭉 한번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쭉 한번 해보세요. 뭐가 더 유리한지.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네. 이거를 저희 아버지한테 설득을 시키려면 네. 어떻게? 그럼 저희 회사 입사하셔야 돼요. 네. 그 정도면 이제 강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를요. 아버님이 계속 돈을 내주신대요. 아니 이게 저도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이거를 뭐 가입하자고 한 적도 없고요. 네네. 이걸 가입하자고 했을 때 왜 네. 이런 걸 가입을 하느냐. 네. 그리고 이걸 하지 않더라도 워낙 그 보험을 좀 보장을 좀 많이 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다. 네네.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현혹을 시켰냐면 네. 왜 보험 들면서 돈 필요할 때 약관 대출 받으면서 이자 내면서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찾았을 수 있으니까. 네. 찾았을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금액이 다른 거죠. 그 예를 들어서 2년만 지나면 네. 내가 낸 돈의 반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 제가 인출하는 거 찾아보니까 1,600만 원 넣었는데 500만 원 인출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아니요. 뭐 반을 찾든 500을 찾든 근데 찾을 수 1600이 내 원금인데 70%밖에 못 찾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손실 본 거.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네, 그 기능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것도 무시하세요. 애초에 기능이 별로 안 중요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아버지한테 이 사람이
100% 사기친 건 아니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얘기해서 이거를 좀 잡아야 될지. 아, 글쎄요. 아버님 제가 성격을 잘 몰라서 네 조금 아버님과 네 싸우지 마시고요. 뭐 돈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가족 간의 대화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은 부모님이 이게 잘못된 걸 인정하기 싫어하세요. 그죠? 일반적으로 어르신 분들이 안 그러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일단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해약을 하고 그냥 그거를 모아놨다가 찾았다고 하고 그냥 드리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쵸? 네네네. 하는 것처럼 해놓고 네, 그걸 이제 네, 어떻게든 굴려서 네. 다시 드리는 걸로. 그렇죠. 근데 그 설계사가 왜 해약했냐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제가 설계사랑 먼저 그 합의를 아니면 어떻게 보험회사 입사를 하세요. 제가 상품을 배웠더니요 이러고 이거 어렵네요 진짜. 네. 제가 다른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요럴 때는 잘 안 돌아가가지고 그냥 뭐 아버지 이거 뭐 별로 이제 그냥 설계사 제가 직접 통화해서 뭐 그냥 해약해라고 했다고 하고 그냥 하면은 뭐 굳이 따지지는 않으시겠죠. 글쎄 제가 아버님 성격을 몰라서 근데 아버님이랑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런 종신보험들을 저축보험으로 많이 속여서들 판매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까지도 원금이 안 돼 있고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보장 8천만 원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 그러면 네 지금 한 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2, 3만 원밖에. 그럼 나머지가 다 충분히 저축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이미 실수했고 그다음에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네 수익이 안 나요 계속. 네 그래서 일정 기간 계속 돼야 계속 본전이에요. 낸 돈 내고 해약환급금 올라가는데 손실률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 또 유지가 되는 골 때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보험회사에 들어갔을 때 요거랑 똑같은 종류의 상품을 똑같이 들었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다른 분들은 뭐 200만 원짜리 뭐 300만 원짜리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좀 덜 맞은 거고요. 그분들은 좀 세게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아프거든요. 근데 아픈 줄 모르잖아요. 그쵸. 그게 더 문제죠.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걸 저축으로 파는데 이게 왜 저축으로 파는지 보여드릴게요. 보험회사는요. 사업비라는 거를 받는데요. 이렇게 받아요. 네. 원래는 우리가 적금을 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적금은 예를 들어서 2%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보험은 예를 들어서 뭐 3% 아니면 고정금리 뭐 2.75% 요즘에 뭐 이런 것들을 파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금리를 보는데요. 보험회사 공시를 믿지 마세요, 일단은.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원금이 얼마나 까이는지. 근데 돈을 냈는데 원금이 까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까였을 때 얼마나 까이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금은 6개월치 정도, 네, 마이너스 6개월 정도 보험료에 사업비를 뗍니다. 이게 되게 그냥 간단해요. 근데 이 종신보험은요, 한 15개월에서 18까지 돼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이거 3배예요. 네. 네, 종신보험은. 그래서 손해율이 더 큽니다. 근데 이거를요, 적금이라고 팔아요. 물론 저축이 되죠. 내가 낸 돈의 일부만. 근데 이걸 전부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말장난에 속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종신보험도 복리비과세, 연금도 복리비과세, 보험회사의 모든 상품은 복리비과세. 근데 사실은 모든 자산은 복리, 네. 비과세는 선택. 네. 근데 얘네가 비과세를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는 네, 눈 하나 찔끔하지 않는 세수기 때문에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뭐 급여통장이나 적금통장에 적금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씩 해도 1년에 1200인데 1200에 이자 소득 해봐야 그죠? 얼마죠? 2% 잡아봐야 20년 얼마 되잖아요. 근데 적금이기 때문에 절반이니까 한 10몇만 원 되겠네요. 거기 세금 15,000원 뭐 이렇게 될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 15,000원 때문에 우리가 와 재테크를 못하겠어 이러지 않거든요. 비과세 어딨어 이러지 않거든요. 네. 밥 한 끼 좀 덜 먹으면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실효성을 좀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당장
네,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 일단 이 돈이 안 나가도 인출하고 뭐 더 넣더라도 결국은 의미 없어요. 이미 사업비는 딱 정해져. 그러니까 이미 선생님이 납입하신 돈에 이미 비용을 뺀 나머지에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되거든요. 오래 걸리겠죠. 그럼 더 돈을 내면은요, 그 돈도 사업비를 또 떼요. 그거 떼는데 이만큼은 안 돼, 요만큼 떼요. 그래서 이제 걔는 사업비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아니고요. 네, 더 천천히 건져내는, 약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추가 납입 제도라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냥 이렇게 갈게요. 좀 쉽게 갈게요. 돈이 있으면 일단 적금을 하세요. 돈이 모일 때까지. 예, 부서져 있는 돈을 한 곳에 모으세요. 여러 군데 쪼갤 필요도 없고요. 풍차 돌리기, 적금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까운 데 편한 데 가세요. 그 중에서 금리 좀 높은 데를 가세요. 굳이 가까운데 금리 싼 데 가지 마시고요. 네. 그렇다고 또 금리 0. 몇 프로 때문에 또 멀리 가지 마시고요. 네. 그래봐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수백억이 아닌 이상 그 금리에 따른 수익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오히려 아끼시고 시간을 버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세요, 일단. 그리고 모으는 과정에 뭘 하시죠? 그 다음 단계, 네.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하시는데요. 절대 내 돈을 운영해 줄 거란 착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들이 경험한 리스크를 듣고 위험을 듣고 실수를 들으면서 내가 그 실수를 안 해야지 이 정도만 가져도 엄청난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오신 분들이요. 실제 이제 오늘을 딱 종료해서 저랑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 돈이 좀 생기세요. 예를 들어서 캐시플로도 작고 보험도 줄이고 하면 현찰이 생기잖아요. 이러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까지 공부를 좀 하신다, 관심 있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처럼 밤샘 공부하고 이 정도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수업의 어떤 수고만 감당하신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면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듣다 못 참아요. 이제 막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언제 사고가 터지느냐? 6개월 초보자들은 사고가 잘 안 터지고 1년 차 넘어가면 사고가 한 번씩 터져요. 이제 과신을 해요. 이게 너무 쉽게 보이니까. 그래서 1, 2년 차 되면 꼭 네, 발목이 묶이는 또 부동산에 실수를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있어요. 또 배워요. 그리고 남의 얘기 아무리 들어봐야 와닿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네,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년 차가 되면 거의 중수 갑니다. 네, 부동산 투자가 거의 중수예요. 고수 될 필요 없어요. 중수만 돼도 충분하고요. 우리 먹고 사는 데 시장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몰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잠재웠으면 좋겠어, 오히려. 네, 돈 걱정 없고 방향성이 있으면 일단 마음은 편하거든요. 네, 뭔가 방향성이 없을 때 불안한 거고요. 그죠? 눈 감고 앞으로 가는 게 불안한 거고요. 눈 뜨고 저기 갈 거야 했는데 뭐가 불안해요? 장애물 피해가면 되지. 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도 상품이 아니고 방향성이고 모르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낱말 믿고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사례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 또 증권 갖고 오신 분이요. 선생님 거 봐드릴까요? 이건 애들 거고요. 네. 큰 거 이거는 보십시오. 근데 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해치진 않아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녀분 보험을 드셨는데 93년생이시면 몇 살이죠 올해? 26이요? 성인이네요. 근데 이것도 또 종신이에요. 네. 네. 만약에 자녀분이 건강하시면 요거는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험 3천만 원. 즉 주보험이라는 건 종신은 보장 기간은 종신이고요. 보장 범위는 사망인데 사망했을 때 3천만 원 드릴게요 이거예요. 제가 한번 보장 분석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요. 언제 죽든지 간에 무조건 3천만 원 주고. 네 맞아요. 사망, 건강, 상해. 그러면 제가 네. 80세에 죽으면 제 자식들한테 3천만 원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8천만 원짜리. 이거는 네네. 언제 죽든. 언제 죽든 간에 무조건 8천만 원. 네네. 근데 그거보다도 이걸 안 들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네, 소멸성으로 8천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보험이 들고 나머지는 8천 플러스 알파가 가는데 알파가 더 커지죠. 소멸성인데 어차피 제가 죽으면은 그것도 보장은 되잖아요. 종신이 있나요? 2만 원짜리? 종신은 없죠. 대신에 운영 기간,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그쵸? 그쵸? 그럼 선생님 30살이니까 30년만 벌어도요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럼 보장도 있고 돈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정액보장이라고 했고 저희가 실비보험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사망을 3천만 원을 주겠다 이겁니다. 네. 근데요. 이게 보험료가 얼마냐면 얘만 54,900원이에요. 20년 납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가 얼마냐면 68,000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54,000원이 주보험이니까요. 나머지 보험료는 얼마 안 되는 거네요. 14,000원인가요? 대충? 그쵸. 이거 55,000원 잡고 그러면. 근데 13,000원? 맞나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보험료가 되게 비싼 줄 아는데요. 이것도 보면 주보험이 떨렁 하나 얘가 비싼 거고 나머지 다 쌉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주보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보험을 안 들 수 없냐? 종신후 들으면 안 들 수 없죠. 종신이 주보험이 이게 사망이니까. 근데 주보험이 사망이 아닌 걸로 든다면. 근데 이렇게까지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설로 가면은요. 자, 그래서 여기는요. 실손특약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5천에 30, 5천에 30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해. 근데 상해 특약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뭐 제가 증권을 다 보는 게 아니어서 뒤에 것도 한번 볼까요? 상해 특약 맞네요. 상해 후유장일 때 여기가 5천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재취력 특약. 그 다음에 별거 없어요. 네,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보험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 그냥 사망보험금의 실비에다가 후유장 요거밖에 없거든요. 왜 건강이 없느냐? 이게 CI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주보험을 땡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악내 심장일 때. 네, 보장의 범위는 맞지만 이거를 땡겨주게 되면 그만큼 금액 혜택이 따로따로 들어야 돼요. 얘 따로, 얘 천 이렇게 드는 것과 얘를 땡겨주는 건 다른 겁니다. 사망의 의미는 그죠? 내 가족을 위한 거고요. 암 내 심장의 건강보험은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겁니다. 치료비는 실비해서 되는 거니까 치료비는 뺄게요. 그죠? 여기서 되니까.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요거해서 요거 하는데 무슨 네, 이게 6만 원씩이나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이거 정기보험을 하면 이거 몇천 원, 몇백 원 나올 거고요. 네. 금액이 작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5천만 원에도 이거 뭐 보험료 10,000원도 안 나옵니다. 5천 원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26세 남자 자녀분인가요? 네, 남자 같은 경우는 한 6천 원, 7천 원? 내지는 10,000원? 이거 얼마 안 나와요. 한 15,000원짜리 보험이 되는 거죠. 나머지를 20년간 운영을 하시고 네, 다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해지가 맞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편하죠.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거 네, 큰일 났네 여기. 네.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제가 뭐 51세에 만약에 연금을 타게 되면 네. 사망보험금에서 제가 얘 받고 사망보험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냥 연금만. 네, 그 사망보험금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첫째 시간에 했었잖아요. 30세에서 예를 들어서 60세가 돼요. 그럼 이제 30년이 지났잖아요. 자, 근데 이 얘기 기억나세요? 우리가 AB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때 죽을 확률이 몇 프로요? 8%.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60세 이전에 죽을 확률이 낮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8% 맞아 이걸로 따지시는데 네, 그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죽을 확률은 92%예요. 그죠? 근데 이때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거는요. 이 92%의 확률의 비용은 다 내고 나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연금을 한 1,000만 원 정도만 받았어요. 그럼 그 7천만 원은 그냥 날라가는. 그렇게 계산 안 돼. 연금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선생님이 이건 사망보험금이고요. 8천만 원은 연금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금액이 확 줍니다. 이해되시죠? 그 재원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연금 드릴게 이건데 네, 기능이 나쁘다가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금액이 자체가 작은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요. 50만 원이면 1년에 600이니까요. 10년이면 6천이잖아요. 네. 6천에 이자만 해도 8천 되겠는데요? 그죠?
네. 그것만 해도 그냥 답 나오잖아요. 뭔가 잘못했구나. 이게 이제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쵸. 말하는 사람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네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은 거면은요 우리한테 안 팔아요. 지들이 하지. 팔았을 때 돈이 되니까 파는 거고요. 네, 돈이 안 되면 안 팔아요. 아주 쉬운 논리가 성립됩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그 아는 분은 그 연금보험을 드셨는데요. 그 소득공제가 400만 원 됐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어떤 건지. 다 했던 것들인데 큰일 났네요. 제가 지난 3시간이 지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다시 갈게요. 좋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하기로 했으니까요. 오늘 문제풀이 하고 시간이 남으면 못한 여담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문제풀이가 중요하니까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국민연금, 하나는 퇴직연금, 하나는 개인연금인데요. 개인연금이 또 하나로 또 나눠져요. 여기는 소득공제연금, 여기는 네 그냥 복리비과세연금이 있는데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세금은요. 세금 내는 구조를 보면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내요? 원래는 매출이 있으면은요. 매출은 그냥 내가 돈을 번 거예요. 번 거에서 번 거에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매출이라는 건 그냥 총 번 돈이고 여기서 뭘 빼요? 비용을 빼요. 비용.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에서 이만큼을 빼면 이게 비용이 이만큼 빼요. 그러면 나머지 요걸 뺀 나머지 요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맞나요? 맞아요. 우리나라 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월급을 한번 바꿔볼게요. 똑같아요. 월급인데요. 월급을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월급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월급 받을 때 뭐부터 내요? 네, 세금을 냅니다. 네? 4대 보험료? 그냥 일단은 무시할게요. 근데 자꾸 이게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자, 근데 재미있는 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먼저 안 내요. 나중에 냅니다. 이 비용을 계산해서 비용 신고를 하고, 이게 얼마나 나쁜데 이러면 세금을 내요. 근데 월급쟁이는 어떻게 세금을 내요? 월급에서 먼저 내요. 그래서 이것을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세금을 먼저 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먼저 냈는데, 네가 쓴 비용을 증빙해 했을 때, 이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 그럼 환급해 주는 게 연말정산.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소득공제연금이라 함은 조건이 있습니다. 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소득공제연금은 보면 소득공제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구간을 낮춰주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그냥 내 세금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볼게요. 지금은 뭐 그런 용어 말장난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건 무슨 세액공제든 소득공제든 한중인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납부하는 연금은요. 지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간주해 줄게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비용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만큼 세금이 줄겠네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간주가 됐으니까 세금 미리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만큼은 네가 어차피 노후자금으로 쓰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금을 돌려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다만 그래서 노후에 받잖아요. 받을 때 다시 세금을 안 냈잖아요. 얘는. 근데 그때 이제 실제로 수익 창출되는 건 언제예요? 은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은퇴 시점에 세금을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세금 면제는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해서 돈이 없는데 세금이 연체가 되잖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 갑니다. 면제 없습니다. 개인 부채는 탕감제도가 있는데요. 세금은 탕감제도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붙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세금을 그래서 내가 요거를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소득으로 어차피 못 쓰는 걸로 인정해서 가입했으니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게 맞죠. 근데 나중에 받으면 그때는 소득세를 내는데 요때는 퇴직소득세라고 해서 세율 자체가 낮은 건 맞아요. 5.5% 내가 될 겁니다. 지금은 뭐 16%, 20몇 % 해서 공제를 많이 받는데 근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런 기능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큰 그림으로 볼게요. 얘는
자본주의에서 떨어지는 돈 위에 올라가는 실물이에요. 떨어지는 돈. 이미 그것만 봐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선생님처럼 30이 돼서 가입하신 분들은요. 이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면 무조건 55세가 돼야 받습니다. 얘는. 네, 이건 미리 못 받아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안 받는 연금은 땡겨받을 수가 있거든요. 얘는 연금으로 미리 못 받습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받아요? 25년 뒤에. 25년 뒤에 인플레이션 맞아요? 안 맞아요? 25년 내내 맞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 돈을 목돈으로 받아요? 다시 할부로 받아요? 망했네요? 이게 소득공제가 뭐가 중요하죠? 그 받다 죽으면 자녀는 얼마 남아요? 빵원. 가난의 대물림이네요? 네, 소득공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까이 거 세금 내고 말지. 돈은요, 나중에 줄게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빨리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모아서 이 돈으로 수익을 만드는 게 진짜 자산관리고요. 근데 나중에 줄게 이거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돈의 원리 위배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지금 당장 수익입니다. 네, 근데 25년 뒤에 내 목돈을 할부로 준대요. 네,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소득공제가 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저는. 네. 근데 연봉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38%를 떼가 버리니까 네네. 그거를 안 떼려고 일부러 보험으로 늦는 해서 경우도 있죠. 그런 세금 계산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어느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변수가 있는 게요. 내가 그 돈을 나중에 할부로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소득 구간이 너무 높거나 막 이럴 경우에. 근데 일반적으로요. 그래도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세금 내고 지금 받아서 이 돈을 운영하면 그 이상의 수익을 낸다 치면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운영 능력에 따라 네, 달라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이걸 들지 말았는데 우리가 지금 연봉이 너무 높아서 여기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랑 해당 사항이 없으니 네. 우리는 그냥 패스하는 걸로.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한테 맞는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요. 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자들의 재테크. 우리가 부자 재테크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부자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내 세금이 없어요. 수익이 없으니까. 달라져야 돼요. 근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상속세 최고 구간이 얼마예요? 상속세 최고 세율 구간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이 있으면요, 그냥 간단 계산으로 50억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테크 방법으로 뭘 사죠? 근데 상속세 안 내는 자산 뭐가 있죠? 금괴. 네? 금괴. 금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예술품을 삽니다. 그림, 도자기. 그럼 제가 사서 이거 자식이 받아가지고 자식이 팔잖아요? 상속세 면제예요. 그죠? 근데 그림이 몇 천만 원씩 하는데 우리는 일단은 상속세도 없지만 근데 그걸 사면 생활도 안 되고 그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걸 하셔야지 네, 남이 한다고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에서 수익 났어. 그럼 그 사람 얘기예요. 네,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이런 것도 사실은 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은 네, 굳이 개인보험사에 내는 건 싹 다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뭐 하신다고 하면 제가 또 못 말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로. 이거는 싼 거 같아요. 네. 제 단체 보험인데 이게 1,000원 단위거든요. 그 정도면 싼 걸까요? 230 이게 보험료가 점수로 되어 있는데 1,000원 단위니까 이게. 아 그럼 영자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그럼 2,3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23만 원. 아 23만 원? 1년에요. 1년에. 예.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23만 원이니까 월에 2만 원 꼴이네요. 자 보세요. 여기는 월에 50만 원이고요. 8천 보장 받는데 여기는 1억 보장 받는데 월에 2만 원이래요. 그 올해만요, 올해만. 아, 그렇죠. 올해 죽었을 때만. 근데 계속 갱신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 거는 정기보험이 되는 거예요. 싼 편인가요, 그러면요? 싸죠. 네, 싼 겁니다. 싸다 비싸다가 아니고요.
그대로 대입해 드릴게요. 여기 50만 원? 네, 선생님 2만 원. 네, 그러니까 얘는 종신보험은 아닌 거예요. 1년마다 만기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기보험. 여기 선생님 상품은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종신보험. 둘 다 보장 범위는 뭐예요? 사망. 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선생 나이에 2만 원짜리 보험이 있으면 50만 원짜리 안 들고 2만 원짜리 이걸 들고요. 60세가 될 때까지 얼마를 모을 수가 있어요? 월에 48만 원. 1년만 모아도 600이네요. 그죠? 네, 이자 그냥 조금 붙어서 600은 될 거 아니에요. 2년만 모으면 얼마예요? 1200. 그럼 만약에 2년째 만약에 실제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무슨 병고가 있다. 그럼 자녀한테는 1억도 주고 또 얼마를 줘요? 1200도 줘요. 그죠? 1200은 저축이니까 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만 줘요? 1억만 줘요. 빨리 죽어도 얘가 불리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늦게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모이는 돈을 뭘 할 수 있어요? 수익을 낼 수가 있네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때 우리 AB 했을 때 30년에 그 소비재 물가 지수 10배 정도 오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10년만 돼도 얼마예요? 6천이네요? 6천에 10배면 얼마예요? 6억이네요? 네. 되게 쉽네요, 이제. 네. 보험은 똑같이 있는데, 그럼 그때 사망보험금이 1억짜리가 없어지지만, 현찰로 얼마가 있어요? 네, 그럼 됐죠. 네. 그 입원비는 싼 건가요? 16만 5천 원. 단체보험은요, 가격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보다 싼 건 없습니다. 네, 왜냐? 개인 보험을 들면 이걸 빼준다고 하길래. 아, 그러지 마시고요. 얘를 유지하시고 개인보험에서 그 해당 부분을 빼세요. 예. 근데 그게 맞는 거죠. 네. 거꾸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쭉쭉쭉쭉 아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보험을 들든 간에 소멸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보장의 범주가 생손보를 자꾸 구분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손보가 범주가 조금 더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을 들 때만 조금 유리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가 보면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생명보험사 상품 고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치 않아요. 화재에서 안 받아주는 분들만 생명걸 들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해보험사를 듭니다. 그래서 사망건강 재해, 그 다음에 운전자, 배상책임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것들을 저희가 풀보장이라고 하고요. 근데 인당 성인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조금 넘고요. 여성분들이 10만 원이 조금 안 돼서 두 분이 합치면 한 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내외인데 선생님 거는 아까 6만 원이 넘었잖아요. 근데 6만 원이니까 5만 원이니까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똑같은 금액에서 보장이 그냥 사망에만 치우쳐져서 6만 원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기타 보장이 굉장히 부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재보험에 저희가 뭘 드냐면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화재보험, 즉 물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드시는데요. 이걸 월로 드시는 게 아니고 1년짜리로 드시는 것과 월로 드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진 않고요. 보장, 요즘에는 그 보장이 월보험으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걔네들도 이익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보장의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월로 하든 1년 만기로 하든 크게 차이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그 또한 소멸성으로 두신다 그러면 네, 뭐 월보험료로 하시는 분들은 한 2, 3천 원 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1년짜리 보장이 좀 적더라도 하시면 1년에 10,000원짜리 뭐 이렇게도 설계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보험료를 많이 아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험회사에 지금 상납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이셔서 재테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그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매주는 아니고 2주마다 하는 1년짜리 교육 프로그램 있어요. 경제 프로그램. 거기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렸는데 금리가 1, 2% 올라가는 수익률 요것도 무시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 누적되면 요것도 무시 못하고요. 저금리에서는 근데 별 차이는 없고요. 한 5%, 6%, 7%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무시 못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상품들을 수익이 나는 걸로 전환해서 조금 높은 수익을 내시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 자체가 1, 2천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로.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근데 우리는 금융에 대한 세금을 많이 논하는데요.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금융상품 중에 세금을 걱정할 정도로 수익을 많이 주는 상품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실 때는 세금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워낙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떼니까요. 거기선 절세가 또 다른 재테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절세는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따라가셔도 좋고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원래 1인 1주택 비과세였던 분들이 주택을 투자하다가 실수로 세금을 때려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만 좀 조심하시면 네,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큰 어려움 하나는 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연금은 무턱대고 해약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연금은 아무 때나 해약하셔도 크게 손실이 없기 때문에 크게 서두를 이유가 없고요. 보장성 보험이 조금 늦으면 늦을수록 돈이 계속 나가니까 근데 그거는 네, 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회사 리플렛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는 좀 상담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강의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성함과 연락처만 적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걸 나중에 쭉 찢으셔가지고, 갈 때 저희 뒤에 직원분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 5일 정도 이내에 연락을, 바로는 못 드려요. 직원분들한테 저희가 상담 요청을 드려서, 직접 찾아뵙고 아마 상담을 드리면서, 보험 같은 경우, 아니면 자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조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게 저희 활동하는 직원분들이 일반 설계사들과는 달리 강사들로 활동을 하거든요, 본인들도.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닌 게 지금도 보면 다 야근이거든요, 저희한테는. 그죠? 직원들 가면 또 야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종신보험이나 연금을 안 팔기 때문에 사실 이 상품의 수수료가 네, 활동 대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막 똑같이 야 저기 보험사는 선물도 주고 대납도 해주는데 니네 이런 거 안 해줘 못 해줍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냥 다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딱 원칙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화재보험을 하시게 되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파트 화재보험을 든다 그러면 1년에 10,000원이에요. 1년에. 그럼 수수료가 저희한테 떨어지는 게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0원 내외일 겁니다. 네, 저희한테 나오는 게. 그 500원 벌자고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차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양해의 말씀으로 비용을 아끼는 대신 약간의 불편함으로 오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팩스로 처리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만. 그래서 그건 총무팀에서 네, 그냥 별도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거기에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어떤 정보를 주세요. 그 주시면 바로 가입설계서 보내드리고 오케이 되면 진행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만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카페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아, 네네. 카페로도 또 상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플렛을 보시면 아까 유튜브 검색이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다 치셔야 돼요. 차이 에듀케이션. 네, 이렇게 치시면 저희 회사가 나오고요. 요건 유튜브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다가 차이를 검색하시고 똑같이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상담 신청 가능하시니까 두 가지를 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또 진도를 나가볼게요. 질문은 다 끝났나요, 이제? 질문은 제가 다 답변을 다 드렸나요? 더 있어요?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걸 만약에 강의를 다 들으시고요. 나 부동산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면 저희가 회사 내에 지금 부동산 강의사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입문자들을 위한 것도 한 12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근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저희가 강의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분들로 저희가 조심해서 나름 한다고 하는데 또 모르죠. 사람 일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무조건 다 믿지 마시고요. 네, 항상 그냥 이렇게 조금 참고한다 식으로 들으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서 배운 것부터 지금까지 배운 걸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오늘 주제는 5대 자산이었어요. 5대 자산.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요, 와, 우리가 투자할 게 그러면 부동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결론은 금융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해서 다 왔더니 결론은 그런 부동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아직까지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강사 활동을 하면서요, 아직까지 답을 못 들었어요. 오히려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네,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듣는데요. 아니면 집을 샀더니 다행히 네,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화죠? 전세 보증금 올려주다가 집을 사니까 이제 보증금 올려주는 그런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안정화 되고요. 최근에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게 한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요. 30대 초반이었나? 네, 저랑 수업한 지가 벌써 이제 3년 차 들어갈 건데 계속 집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집을 샀는데요. 그렇게 심적 안정이 있대요.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근데 심적으로 너무 행복하대요. 그 안정감. 집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죽어야 대한 부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당장 최소한의 것이라도 준비해 놓고 여유가 되면 그 다음에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시면 자산 관리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본주의를 저희가 공부해 봤더니요. 되게 간단해. 큰 그림만 보세요. 돈 가치는 떨어지고요. 실물은 올라간대요. 그럼 이제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융회사에서 만든 것들은 얘를 기반으로 응용수학입니다. 사실은 산수예요. 네, 수리산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게 예를 들어서 뭐 증권회사다라고 하면 결국엔 종이 쪽지를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회사의 가치를. 근데 그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해라 말아는 아니지만 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뤄랍니다. 네, 원금을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드신 다음에 주식을 하는 건 좀 달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랑 저랑 1억씩 있어요. 1억. 네. 둘이 같이 주식을 해요. 네. 안 잃을 자신 있으세요? 잃을 자신이 있어요. 아, 잃을 자신 있어요? 너무 솔직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 잃을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주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는 절대 안 잃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어떻게요? 오를 때까지 기다려. 오를 때까지 그랬더니 중국 주식 10년째 하락이던데요. 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증권사 통장에 계속 넣어놔요. 증권사 통장에? 통장에만 넣어놓고 증권. 그 종신보험이랑 뭐가 또 다르죠? 네, 무채자 쓰는 돈인데 그런 거 말고요. 네, 안 하는데요. 아니요, 한대니까요. 왜 실제로 게임을 해요? 네, 주식을 합니다. 하는데 잃지 않는 법, 이게 뭘까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량주가 조선주였는데요.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우량주는 어떻게 고르실 거예요? 그죠? 네. 다른 데서 그분이 내꺼하시는 뭔가가 또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를 들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종잣돈 1억을 모아서 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이걸 잃으면 안 되잖아요. 얘를 적금이나 부동산을 삽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안 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정말 부동산이 적금을 해요. 그러면 이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 이자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잃어도요. 원금은 살아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매매에 투자를 하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함부로 원금을 몽창 넣는다? 요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주식 강의를 저는 하나도 안 들어요. 웬만하면 안 돼요. 그냥 경제 흐름 듣기 위해서 한 번씩 간간히 듣고요. 워낙 강사들이 자기네들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강의들이 있어서 모름 무시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씩은 듣지만 별로 그렇게 심도 있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강사들이 주식해서 돈을 번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돈을 벌었다 한들 네, 그게 또 우리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선생님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주식이 저한테 또 오를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법이요? 아유, 안 통하더라고요. 증권회사 수수료만 배불려주지. 네. 그래서 돈에 관련된 상품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실물에 관련된 걸 봐야 되는데 실물이라는 게 뭐예요? 팔아서 돈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팔아서 돈 되는 것들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미래를 예측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즉 미래를 맞춰야만 수익이 나는 것들은 일단 배제. 자, 그럼 실물이 뭐가 있냐면 금 있어요. 금. 팔아서 돈 되는 금. 그죠? 자, 이거는 미래를 맞춰야 수익이 나요?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요?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요? 금이 막 금을 놔줘요? 아니죠. 그죠? 이해되세요? 얘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네요? 그래서 금테크가 한때 유행이었는데 지금 금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네,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금값이 5만 원 기준에서는 올랐지만 20만 원까지 간 지는 꽤 됐거든요? 지금 이게 몇 년째 20만 원이에요? 거의 제가 알기로 보진 않았지만 근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안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오를지 내려갈지 못 맞추잖아요.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네, 아까 그림, 예술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도 매매네요? 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럼 우리 뭐로 할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실물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죠? 그래서 없어요, 이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석유 투자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뭐예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하시느냐? 부동산의 종류도 많고요. 사기꾼도 많고요. 좋은 걸 우리한테 쉽게 안 팝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류의 뭐가 있고 여기서도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요. 제발 아파트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아파트 투자가 나쁘다가 아니고 아파트 투자가 지금까지 수익률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제일 많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투자는 사업형 부동산도 많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고시원을 사가지고 고시원을 활성화시켜서 되파는 이런 부동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의 종류도. 네, 그래서 권리금을 받고 파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분이 7천만 원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 버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을 보실 때는요. 제발 부탁인데 매매, 여기는 매매가 되지만 여긴 보유도 수익이 나거든요. 이게 뭐예요? 월세. 그죠? 그래서 우리 재테크는요. 캐시플로우를 좋게 만들어야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월세 위주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익형 위주로. 그래서 얼마 넣고 얼마 받아 이것도 맞지만 얼마가 나오는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200이면 200, 300이면 300. 그러면 쉬워집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네,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모아요? 연금 안 들고요. 보험료 아끼고요. 기존에 적금하던 것과요. 뭐 펀드 안 하고 이런 거 다 모으면은요. 월에 100은 모이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죠? 기본적으로 100 이상은 모여요. 네. 근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고 하는데 발품 팔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500만 원에서 심지어 무피로도 하시고요. 근데 조금 편하게 하는 만큼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되게 솔직해요. 굉장히 객관적 시장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게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주관적으로 나오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햇빛이 잘 드느냐 가격 다르잖아요. 로얄층이냐 같은 동에서도 층수에 따라서 가격 틀려지잖아요. 얼마나 솔직해요. 근데 거기다 뭐 직장과의 거리, 교통 이런 거 다 계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좀 보시면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보실 때 거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수익이 더 좋아? 그리고 리스크는 뭐야? 이런 것까지 같이 봐주신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3원칙이라는 5대 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종류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형태를 보세요. 보유냐, 매매냐.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요? 보유 쪽이 더 중요하고요. 이쪽의 비중보다는 여기의 비중을 좀 많이 두시면 좋겠고요. 부동산은 신기하게도 이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유도 되고 매매도 되고 심지어 거주도 됩니다. 네, 이 필수품 부동산을요. 우리는 그래서 좀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도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도적으로 네, 집 걱정 없이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 노후 걱정 없이 살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투자 안 해도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해서요.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5대 자산, 뭐 자산의 종류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심플하게 갈게요. 적금, 실물.
실물에서도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요, 여기 길거리 나가자마자 또 눈에 확 들어와요. 와, 강사님 말씀대로 나갔더니요, 현수막에 걸려 있어요, 친절하게. 그죠? 수익 몇 프로 보장, 그래서 상가 분양, 오피스텔 분양, 제발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 분양사들은 왜 우리한테 팔까요? 이런 것부터 생각하시자고요. 물론 분양을 무조건 나쁘게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제가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투자를 막 활성화한 게 아니고 저는 오롯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돈을 사업 투자에 쏟아 부었습니다. 진짜로. 많은 돈이 아닐지언정 제가 이익이 남든 안 나든 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사업에 굉장히 몰두를 많이 했습니다. 억울했거든요. 이 사업을 못 살리면 못 죽겠다 했어요. 정말로. 이 컨텐츠에 대해서. 교육산업, 그 다음에 저희 컨설팅 사업을. 근데 최근에 부동산을 하나 봤는데 오피스텔을 봤습니다. 오피스텔을 봤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추천하는 건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뭘 봤었냐면요. 뭘 말씀드리냐면 오피스텔을 지워버리세요. 그냥 제 부동산을 봤는데 하나는 저기 경기도 김포 쪽이고요. 하나는 서울 새로이 인구가 밀집되는 산업단지였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똑같은 오피스텔인데 어디를 하시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자, 가격이 여기 월등히 싸면 고려가 돼야죠. 그쵸? 이 외곽 지역이. 근데 가격 차이가 몇 천 안 나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오피스텔이 그렇게 뭐 더 많이 좋다 이런 느낌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 고려해 봤을 때 여기가 더 좋아. 그럴 때 이때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위험은 덜해지는 거죠. 그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개인의 변수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시장의 변수예요. 시장이 변하는 거 우리가 못 막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간다. 물론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무섭진 않습니다. 왜? 3% 4% 이렇게 안 올라요. 0.몇 %씩 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오르는 금리가 무섭다가 아니고 이게 어느 순간 확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IMF나 외환위기처럼.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최악을 생각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유동성 자금을 보시고 그래서 딱 맞춰서 투자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억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먹지 못하는 떡은요. 드시면 안 돼요. 이런 원칙을 좀 세워서 들어가시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놓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전제하시고요. 그때 가면 항상 욕심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들려요. 남들한테 보이는 안 좋은 게 내 눈에는 다 좋게 보이거든요. 연애하는 것처럼 눈이 휙 뒤집혀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또 안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투자 교육을 들으실 때 그런 것만 좀 고려하시면 실수를 좀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하실 때는 그 강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강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꾸준히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숙제를 하나씩 뭐 이런 것도 한번 물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이런 거를 조금만 보시다 보면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런 게 나한테 기회가 있구나. 이런 감이 좀 오세요. 그 정도만 아셔도 큰 실수를 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식적인 진도는 일단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자산관리도 선생님 부동산 부분에서 선생님도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됐던 어떤 강연자나 말씀을 추천해 주실 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특정 인물을 지정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고요. 이런 걸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어디가 오를 거야, 어디가 떨어질 거야 라는 강의는 무조건 듣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지들이 하지 왜.
근데 이런 거죠. 여기가 올라갈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여기가 떨어질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지를 자꾸 아시게 되면 이해되시죠? 실제로 내가 보는 해안이 생겨요.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요, 그 강사들한테 끌려다녀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강의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강사들이 신이 돼가지고요, 선생님 제 것도 하나 찍어주세요. 네, 큰일 납니다. 근데 그들은 책임을 안 지거든요. 찍어는 줘요. 근데 지금까지 찍어도 왜 그들이 신이 될 수 있었냐? 막 찍어도 다 올랐거든요. 네, 전 틀리는 경우를 더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올랐거든요. 네, 심지어 오피스텔 수익 되게 낮거든요. 다른 오피스텔들도 지역마다 편차가 다른데 평균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오피스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많은 게 아파트입니다. 제일 쉽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막 찍어주는데 그 아파트도 틀린 적도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본 사례 중에 지가 갖고 있는 거 팔려고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뻥치는 경우도 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걸 뭐 비양심이니 양심이니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다 서로 돈 벌려고 만난 사람들끼리, 그죠? 내가 싸게 사면 근데 나는 이익이고 내가 비싸게 하면 상대가 이익인데 이 전쟁인데 여기에 무슨 네, 도덕 윤리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강사분들을 만나실 때요, 하나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분들한테 찍어달란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네, 참고하는 정도로 들으시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참고 이상의 어떤 무엇을 기대하신다 그러면 일단 본인 실력도 안 들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거기가 오른다고 하면 왜 오르는지, 그러면 그와 비슷한 다른 지역은 없는지,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습관을 갖다 보면 네, 조금 객관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수익률만 얘기해요. 최근에 제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수업 삼아, 그러니까 저는 주거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서울에. 지금도 저는 서울은 전세로 살고 있고 저희 집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집을 알아보는데 어떤 분양업체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뭐 얼마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와 수익률이 대박이다 라고 하는데 실투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나머지 전체 투자 금액은 엄청 컸어요. 몇 억입니다. 상가였기 때문에 기본 한 뭐 7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부담하는 금액 5천밖에 안 된대요. 그랬어요. 그리고 5천에 대해서 대출이자 빼고도 못 빼고 수익률이 엄청 좋대요. 그럼 속으로 그래서 그럼 네가 하지. 그럼 굳이 왜 나한테 줘?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요, 그렇게 분양하시는 분들의 분양 어떤 피가요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런 거 했을 때 뭐 많게는 거의 한 1억까지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 거래 수수료 하나에.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 뭐 거래 수수료 1,000만 원 넘게 받는 건 허다하고요. 오피스텔도 보통 한 뭐 비싼 거는 1,000에서 5,000까지도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가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원가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거기다 투자 안 하시고요. 모르는 사람, 좀 편하기를 찾는 사람도 그렇게 하시고요. 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시장에 네, 다 임자가 있더라고요. 안 들어갈 사람, 누가 보면 안 들어갈 때 누구는 꼭 사고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금융회사 다 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빌딩 올라가고 이렇게 다 우리가 해줬잖아요. 부동산도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자꾸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가는 거. 저한테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아시는 게 중요한 거지. 답을 하시는 거는 그 다음 조금만 응용되면 또 실수해요. 제가 종신보험 들지 마세요 했더니 그 다음에 CI를 들고 오고요. 이건 종신이 아닌데 막 이러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피스텔이 월세는 잘 나오는데 오피스텔 가격 자체가 떨어진다면 네.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안 파시면 되잖아요. 월세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한 오래될수록 더 떨어질까 말지. 네,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르죠. 네, 오래될수록 좋은 게 또 있는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고요. 오피스텔은 그게 안 좋은데 어차피. 뭐 수익은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중심부냐 역세권이냐 이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오피스텔이 있고 떨어지는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게 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따지진 않습니다. 네, 입지를 따지지 저는. 네. 동대문구 아파트 기준인데요. 네. 5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이게 재건축을 하면은 대지 그 지분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데 네. 25층짜리 아파트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재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저는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100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네네. 고도 제한이 있어서. 결국은 제자리일 텐데 네. 25층이 아마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 네네. 예,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갖고 계세요? 아니 이제 저기 곧 입주는 제가 하는데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새 아파트로 옮겨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네.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지 좀 고민하고. 아니요, 뭐 이렇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지금 이게 고정관념이 있으신 게 내가 집을 사면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번 사면 못 판다. 이런 고정관념이 아니에요. 부동산 항상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 여기가 꼭 살고 싶어. 네, 그러면 매매가 가능하고요. 정말 사는데 굳이 구입을 안 해도 전세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이 그 아파트를 산다, 거주한다는 개념인지 투자의 개념이 이것부터 좀 하셔도 이게 동시에 두 가지가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일단 거주형으로요. 네네. 근데 그러면 전체 갖고 있는 자산으로 방법론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 건지 네, 이런 방법론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 신의 영역으로는 이게 25층짜리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하나 샀어요. 얘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얘 말고 다른 지역에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하나에 목매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강의하는 도서관에 한 분이 장안동의 아파트를 3억 5천에 샀는데 2015년도에요. 지금 6억이 됐대요. 근데 그분이 걱정하시면 난 떨렁 집 한 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선생님은 떨렁 집 한 채가 아니고 6억의 자산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6억의 자산을 거주로 선택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6억의 자산을 가지고요 거주와 월세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얼마까지 받느냐? 15억에서 20억짜리 근린 건물을 사셔가지고요 아니면 빌라를 사셔가지고요 원룸을 사셔서요 1, 2, 3층에서는 월세를 받고 위층에 본인이 사시면서요 네 월세를 한 300만 원 받으세요. 네. 그래서 6억에 6%면 월 300이 나오거든요. 딱 맞아요. 대출 빼고 못 빼고 해서 지어진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아예 그 전세 맞춰져 있는 걸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면 시중에 있어요. 네. 지금 저희 집주인 들어오고 싶으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대문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이동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동대문 아파트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으면 네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하는 거고. 이게 싫으면 거주만 하다가 딴 데로 옮겨가시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그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땅을 갖고 계신데 네. 최근에 팔려다가 이제 상대방이 지나치게 그 계약서까지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깎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손 털고 나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골 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매 재산세는 나오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언제 돈이 될지를 지금 몰라갖고 답답한 상황인데 네. 처음부터 잘못 선택하신 거겠죠? 시골에 다 사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선생님 계속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보세요. 이거 거기서 뭐 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미 토지라는 걸 들어가신 건 매매로 보신 건데 이 매매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동대문 아파트도 매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쪽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니까 답이 안 나와요. 왜? 미래를 어차피 못 맞추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미래를 맞추는 방식으로 그래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세가 나오는 쪽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벌어진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향후에는 네, 보유 쪽에 관심을 더 가지시면 좋고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매매로 접근하시게 되냐면 매매 수익이 너무 큰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 6% 이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 매매
이게 1년에 막 70%, 100% 이랬거든요. 최근 몇 년간.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보 쪼다처럼 보였어요. 진짜 그들 눈에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요, 저는 매매가 더 바보 같을 때, 우리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안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월세 몇 프로의 비중을 맞췄더니 어떤 친구는요, 투자 6년 만에 경제적 은퇴를 해버렸더라고요. 나이 40도 안 됐는데. 네, 월세가 300에서 800이 들어온대요. 공실 이런 거 감안해서요, 네, 변수 감안해서 300에서 800이 들어온대요. 자기는 생활이 너무 편하대요. 네, 근데 그 친구 매매로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싸게 사서 월세를 높게 받는. 그 시골 땅은 문제네요. 그래서 뭐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땅을, 특히 지방의 땅을 사실 때는요, 아버님이 득을 보기는 힘들고요. 그 농담이에요, 우리끼리. 자식이 득을 보기도 힘들고요. 손주가 득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주한테 이렇게 좀 이쁨을 받으실 분들은 땅을 사시면 돼요. 네. 네. 싸게 사서 그럼 월세를 많이 받는 부동산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지하 빌라, 아니면은 뭐 다세대 주택에 쪼개진 거, 다가구 뭐 이렇게 쪼개진 거, 뭐 아니면 원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니면 지방에 또 부동산은 좀 싼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아무튼 찾아보시면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경매를 추천하세요? 경매는요,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방법이 경매, 그죠? 그 다음에 공매, 그 다음에 매매, 급매, 청약, 재개발, 이런 식으로 거래 방식이 되게 많습니다, 부동산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랑 저랑 게임을 하는데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근데 저는 세 가지를 다 낼 수가 있어요. 주먹, 가위보를 다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가위밖에 못 내요. 누가 유리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 방식을 안다는, 다양하게 안다는 건 그만큼 게임에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가 전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아, 거래 방식이 하나고 이걸 내가 할 줄 알면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제가 지금까지 쭉 보아하니, 네,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펄럭이세요. 그래서 경매보다는 일단 부동산 기초과정부터, 아, 부동산이 이런 거구나 라고만 보셔도요, 네,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경매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적인 용어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어서요,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경매를 굳이 권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갖고 있는 돈으로 순리대로 가셔도, 그러니까 그냥 여유있게 가셔도, 막 우리가 몇백억 재벌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쉽게 갈게요. 선생님 급여만큼을 월세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시간을 좀 길게 보시고요. 당장 50만 원만 월세 들어도 되게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렇게 가면 되게 쉬워요, 사실은.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 몇 분은요, 이미 당장도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은 종신보험만 하나 깨도 해결이 되거든요. 되게 쉽잖아요, 사실.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해보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렵지 않거든요. 경험도 처음이 어렵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부동산을 막 하나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가진 돈은 적은데 수익을 좀 내고 싶으면 몸이 피곤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뭐 쉐어하우스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자꾸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걸 먼저 공부하세요. 그랬을 때 이제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서 전문성을 키우시면 그게 자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맹목적으로 막 아파트 개수 늘리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 쉐어하우스라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네. 이렇게 조그마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일단 목돈을 얼마를 좀 확보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워낙 편차가 달라서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투자,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투자하는 평균 금액은요, 2천만 원 내외였습니다. 2천만 원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군요. 네, 2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 경우도 많아서. 예시를 하나만 좀 찍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아, 이거는요, 근데 그 예시가 의미가 없는 게,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 아파트 전세를 끼고 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되게 쉬운 거 맞는데,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싸게 산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매매가가 1억이에요. 근데 전세가 8천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걸 샀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이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전세 가격이 확 뛰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전세가 안 올리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세를 1억 천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억에 사서 1억 천에 놓으니까 바로 현금이 돌잖아요. 이런 걸 무피 투자라고 합니다. 이게 성행했던 게 2015년, 16년, 17년 이때. 네. 그 다음에 어떤 분들, 지금은 대출 규제가 많아서 안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대출을 풀로 받아요. 아파트가 7천짜리인데, 네, 7천짜리인데요. 월세를 1,000에 50을 받고요. 여기에 한 80%까지 대출을 받는 거예요. 7, 8, 50, 5,600만 원 대출. 그러면 이게 보증금이 1,000이 들어가 6,600이니까요. 실투자 얼마예요? 400. 물론 뭐 여기 취등록세 있고 뭐 이건 별도로 할게요. 그러면 돈 1,000만 원 있으면 아파트 사서 월세 받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 주변에서 있었던 거니까 요거는 7천만 원짜리는 아니었고 6,500만 원짜리였는데 1,000에 50이 아니고 1,000에 45였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대출이 좀 돼가지고요. 한 채 사는데 얼마 안 들었어요. 그래서 월에 한 2, 30만 원 남더라고요. 대출이자 내고도. 1,00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이어도 24%잖아요. 나쁘지 않던데요. 그럼 아파트는 1가구 2주택 그게 제한이 자꾸 있으니까 1가구 2주택이라면 양도세잖아요. 가격이 올랐을 때 문제인데 안 팔면 되잖아요. 월세를 받을 건데 왜 팔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다주택자가 없어지기 힘들겠네요, 구조상.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런 주택 갖고 투자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굳이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문득 생각나는 사례, 쉬운 사례가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네.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부동산 같은 경우를 공부해서 예를 들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이 있었냐면 찜질방만 거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찜질방을 경매로 나오면 전국의 찜질방을 다 파괴해놓고요. 이걸 경매로 사요. 경매로 사면은요.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찜질방 거래 금액 규모는 되게 큰데요. 실투자 금액은 그렇게 안 커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권리금, 보증금을 받더라고요. 여기서 회수되는 게 1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로 대부분 커버가 되니까 네, 대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를 영업을 활성화시켜요. 다시 리모델링 좀 하고 그 사업이 좀 잘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또 매도자가 나와요. 매수자가 나와요. 그럼 또 팔고 이렇게 해서 찜질방만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네, 이거는 공부하시기 나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모텔만 하세요. 네, 모텔 리모델링 해서 나는 모텔만 투자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파트만 주구장창 늘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네.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이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따지면 수익 낼 난이도로 따지면 거의 토지에 가깝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쉽게 갈게요. 오피스텔은 일단은 규제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요. 공급이 쉬워요. 그 무슨 얘기냐면 같은 지역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아파트는 한번 여기다 들어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파트가 쉽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빌라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주택 구기고 다시 빌라 지으면 돼요. 저희 동네 순정 공사판. 그쵸?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쉽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가 가격이 잘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공급이 쉬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언제 오르는지 아세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빌라가 되잖아요? 근데 수요가 있잖아요. 그때는 올라요. 그 다음에 또 빌라가 안 오르는데 아파트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어차피 아파트 다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또 빌라가 오르고.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가격만 보고 빌라만 들어간다? 그럼 하세월이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 이렇게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네. 네. 아파트가 저렴한 아파트, 재개발은 안 될 것 같은 아주 저렴한 아파트 단지에 상가들이 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상가들의 그 구입을 할 때 금액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월세를
네. 근데 너무 노후가 돼서 네. 상품 구매를 할 때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노후보다 전 입지를 볼 것 같고요. 상가의 유동성을 먼저 볼 것 같아요. 노후는 리모델링하면 금방 깨끗해져요. 막말로요. 저희 집이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도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청소만 좀 깔끔히 해도 깨끗해져요. 뭐 어쩔 수 없는 배관 이런 거는 좀 돈이 들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하자보수 공사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뭐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터졌을 때 한 번 하면 그 다음 또 몇 년은 또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떤 노후 이런 거보다도요. 그냥 수익률, 그 다음에 입지 이런 걸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돈으로 다른 데 더 좋은 게 없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떤 선택권이 좀 쉬워지지 않으실까. 네. 저기 뭐죠? 금융시장의 변화에서 이제 우리가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네. 좀 없었던 것 같아서. 네네. 네. 아, 갑자기 부동산 얘기 나오다 또 이런 얘기 나니까 반갑네요. 제가 강의하면은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부동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요. 네. 왜냐하면 금융 쪽에 너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서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부동산으로 쏠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요, 금융시장이 성장한다, 제도가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다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우리를 위한 게 거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출 규제 완화했더니요, 우리가 더 좋아졌나요? 아니면 집값만 올라가고 빚만 늘었나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를 완화해줬더니 신용카드는 신용대출이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가계 파산이 있었나요? 우리가 좋아졌나요? 그쵸?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가 통제권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끌려다녀요 그 제도에. 그래서 옛날 영화 혹시 군도 기억하세요? 네. 군도 머리 빡빡 밀라니. 그 군도를 보면 밀란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하정우가. 근데 왜 밀란이 일으키죠? 거기 백성들이 뭘 하죠? 그 강동원 있잖아요. 얼굴 보지 마시고요. 강동원이 하는 짓을 보세요. 그래서 강동원이 뭘 했죠? 근데 사또와 손을 잡고 과거급제에서 와가지고 그죠? 대출 상품 만들어서 왜 말도 안 되는 상품만 빌려주고 고리로 뜯어먹고 그래서 그나마 있던 땅떼기마저 뺏고 노예로 낙인 찍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근데 집값 올려가지고 빚 만들고 열심히 일해? 불로 지지지만 않지 결과적으로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들도요 그걸 알았으면 알았을 텐데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붓으로 찍거나 손도장만 찍으면 됐거든요. 우리 지금 약관 읽어요? 똑같네요. 모르는데 사인하고 말만 믿고 거래하고. 근데 조선시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금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금맹에 대해서 문맹도 마찬가지인 게 글을 모르는 게 문맹이 아니고요. 글을 읽어도 독해가 안 된 문맹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금융거래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게 정확하게 독해가 됐더라면 안 했겠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금융제도가 완화되면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시장의 자유인데요. 시장의 자유 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네, 막말로요.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이거를 개인의 선택에 맡길 거냐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을 거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의료보험을 민간업체에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공사를 구분해줘야 돼요.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뭐 자유도 좋고 다 좋은데요. 자율로 맡기면 안 되는 게 의료보험이잖아요. 저는 금융산업도 비슷하다고 봐요. 네. 제도적으로 제어해주지 않으면, 네, 우리는요, 나쁜 영화들 보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악덕 포주들이 뭐 여성분들 납치해서 막 이런 이제 나쁜 일들을 시킬 때, 화력의 일을 시킬 때 못 도망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빚이에요. 야, 너 이렇게 일해. 또 야, 너 여기 못 썼고 이거 이자가 얼마고. 일을 해도 계속 빚이 못 갚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거기에 묶이게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금융산업이 완화가 돼서 경제가 흥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순간에 반짝했던 거품 경제에서 돌아오면 다들 작살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디죠? 아이슬란드, 그리스가 금융위기를 맞았었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심각한 게 금융위기를 그럼 누가 조장하느냐 이건 권력 있는 아이인데 그게 결국에는 기축통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달러. 네, 얘네가 얼마나 막강하냐면 옛날에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달러를 갖고 오면 금을 줄게. 원래는 금이 세계 공용화폐였거든요. 그죠? 근데 달러를 똑같은 금으로 만들어서 달러를 공용화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금 안 줄 건데? 그래서 근본이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가 안 돼야 되는데 이미 다 쓰고 있고 안 쓰자니 미국이 너무 세요. 근데 까불면 맞습니다. 그죠? 그 중국이 지금 세차게 맞고 있잖아요. 네. 무역전쟁 게임이 안 되거든요? 흑자 엄청납니다. 근데 이 달러의 힘을 가진 아이들이 IMF를 일으키고요. 외환위기를 일으키고요.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그래서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미국 금융시장으로 인해 그 다큐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네, 그들의 심각성을 좀 제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국가 차원에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최대한 어느 정도 우리의 마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뭐 신자유주의니 시장의 자유를 훼손한다느니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영역에서 얘기할 부분이지 우리의 삶과 직결된 어떤 주택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통제권을 거의 잃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90년대 한번 보세요. 1930년대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집값이 78년 동안 올랐고요. 우리나라 90년대 금산법을 들여오면서 모기지라는 대출이 들어와서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집값이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우리도 올라갔죠. 대출이니까 인구가 아닙니다. 대출이에요. 그리고 금융산업이 개방됐더니 외국계 금융사가 들어와서 돈을 벌었어요? 토종은행들이 돈을 벌었어요? 외국계 금융사. 네. 그래서 금융산업이 발전해서 뭐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그건 소수고요. 그래서 절대 다수 국민은 피해를 봅니다. 인플레이션도 빨라지고요. 빈부격차도 심해지고요.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요. 우리는 점점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네, 쉬는 걸 허락하지 않고요. 이걸 자기 개발로 포장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자금시장 통합법이라는 게 문제를 보면 네, 판매 자율화인데요. 이것 또한 끔찍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중에요. 100명 중 1명이 설계사입니다. 네, 그죠? 근데 60만 명, 70만 명이 막 설계사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통계치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무슨 얘기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취업이 어려워서 라는 것도 있고요. 그들이 설계사라면서 이렇게 억지로 팔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못 팔면 월급이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처절히 몸부림치는데 무슨 말이든 못할까요?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들을 이런 환경에 몰아넣는 그런 제도의 문제를 먼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꾸 경쟁을 시키고요. 그래서 계속 팔게끔 만들고요. 우리는 거기에 등 떠밀려서 가입을 하는 이상한 네, 구조.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금융시장은 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든 네, 우리가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좀 지킬 것인가 아직은 저도 큰 그림 못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친구가 일본에 있지만 네. 물가가 그대로잖아요. 오, 좋죠. 그런데다가 네. 일본 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풀고 네네. 그럼 결국은 일본은 계속 죽으러 가는 죽으러 가는 애 지금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계속 일본에서 돈을 찍어내게 되면 결국 네, 일본 돈 많이 안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찍어요? 좀 많이 찍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찍었으면 이미 문제가 심각해졌을 텐데 20년, 30년 전에 많이 찍었죠. 그때 이제
그 환율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라자 합의 이후에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찍어서 푼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제로금리가 그때 탄생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다가 갑자기 폭락을 하고, 그죠? 제 친구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그냥 집을 지금도 자기는 살 수가 있는데 저한테 사야 되냐고 안 사야 되냐고 일본에서. 네, 일본은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이미 공급 과잉이 초래됐잖아요. 그래서 거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도쿄 집은 못 사요, 비싸서. 네, 몇십억 몇백억 합니다, 아직까지도. 네, 아마 외곽 지역이겠죠. 네, 수도가 아닌. 그래서 뭐 진짜 한국에서 바등바등 사느니 차라리 일본 살면 속 편하다고 어차피. 근데 일본은 또 핵이 있어가지고 후쿠시마 핵이 있어가지고. 네, 일본이 하나 좋은 거 미세먼지가 없는 거 아세요? 일본을 가면 미세먼지가 없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날씨 좋더라고요. 네, 날씨가 좋은 건 모르겠는데 공기가 엄청 좋아요. 네, 아니 미세먼지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다 막아줘요. 네, 그 다음에 걔네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풍이 워낙 세서 미세먼지가 없어요, 아예. 근데 핵은 있어요, 방사능. 네, 그래서 좀 저는 네, 우리나라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주의고.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를 떠나서 일본에 가서 산다는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근데 제가 일본어 거를 나왔는데 일본어도 잘 못하고 이렇게 다 까먹었고. 한국이 저는 좋아서 아직은.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학교까지는 아예 교육비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니까. 네. 그 다음에 아픈 것도 네.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다 네. 국가에서 다 지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의료 보험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 독일, 한국 이 3개국입니다. 제가 알기로. 네, 100% 의료비 면제가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100% 면제 국가에서는요, 네, 수술 대기하다 죽거든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공짜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과잉진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의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잉진료가 맞다고 봅니다. 방심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그래서 과잉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디가 원인인지 모르는 걸 한 번 실수하면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엑스레이만 갖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CT, MRI 다 찍어봐야지. 아프다는데. 안 아파도 죽는 세상인데. 그쵸, 갑자기 돌연사도 하고. 네. 판사도 바로. 네? 최근에 판사님도 바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본이 잘 돼 있는 건 맞지만 반대로 일본의 어떤 지금 젊은이들은요, 기회가 없어서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에 제가 좀 놀랐던 게 행복지수가 높대요. 일본 젊은 친구들이. 왜 그런지 봤더니 뒤를 다 포기했더라고요.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그냥 지금 먹고 놀자. 이게 진짜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지금 가장 사회 문제가 네, 인간적 교류, 어떤 사회적 공감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고요. 빈부격차가 심한 데 있거든요. 이미 그게 고착화돼서 몇십 년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일본이 좀 무서운 건 뭐냐면 걔네가 제조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품을 써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 그 지인 한 분이 중국을 갔다 오셨는데 무역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중국 제품이 싸고 엉망이었잖아요. 그죠? 일본 제품은 비싸고 좋았잖아요. 근데 일본 제품이 중국 제품과 거의 비스무리한 가격에 제품이 더 좋대요. 일본계요.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대. 얘네가 3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한 과정에 도약하기 위한 역경이 될 수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의 저력은 중국이 사실은 돈을 되게 많이 잘 벌어서가 아니고 물량으로 2위가 된 거지. 그죠,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일본은 3위를 지금 수년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저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기분 상했던 거는요, 그 무역박람회에 갔을 때 아니면 그 외국에서는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참 치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튼 그래서 네, 우리나라를 살기 좋게 만들어서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게 만들자고요. 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대출 때문에
유동성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네. 이제 대출이 어느 정도 이제 잡혔으니까 지금 잡고 있죠. 계속 잡고 있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의 어떤 상승은 이제 조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동하는 요인이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즉각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였어요. 근데 부동산은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 이때 또 조절되지 그럼 않을까.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심해지죠. 더 많이 심해졌잖아요. 더 심각해지겠죠. 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정말 무서웠던 게 제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 한 지역이에요. 아파트 33평이 6억이었던 게 3개월 만에 10억이 됐어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격차를 맞아야 돼요. 네. 그런 것들 심해졌죠. 네. 확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잡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아직 그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게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제 식견에서 아직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크게 보면 조금 안정화되면 좋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럼 금융시장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측하지 마세요. 네. 예측하지 마시고 거기에 할 바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수익형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그 말을 믿고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미래의 어떤 예측 발언을 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본인들을 강사 수익만으로 살아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개인적으로 그게 많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예측한다기보다 어떤 미래는 순리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근데 이런 것들은 예측한다기보다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보시면 공부하신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를 보면 역사가 좀 달리 보여요. 네. 그럼 이런 산업 변화에서는 이런 결과물이 따라오겠구나. 네, 이런 건 예측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 세계 인구의 0.1%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측을 해서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저일 거라는 착각을 이렇게 하는 저도 하는데요. 아무튼 네 조금 보다 네 확률이 높은 것을 운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제 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요 환경을 알고 상품을 가입하자였는데 즉 자본주의를 공부했으면 네 우리가 금융상품에 이렇게 너무 과잉 지출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금융사 은행을 공부했었는데 은행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빚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그 빚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험이었는데요. 연금과 보장성 보험을 말씀드렸고요. 그 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더 좋은 대안을 찾으시는 그 순간에 해지하시면 되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아끼실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서 보장을 안 줄이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빼고 비용을 아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용을 빼면서까지 아끼자가 아니고 오히려 보장을 좋게 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시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에 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돈들은 최대한 잃지 않는 방향으로 매매가 아닌 미래를 예측하는 쪽이 아닌 그냥 우리나라 현재 환경의 습성상 실물 투자가 계속 가치가 있다 보니 상승률이 있다 보니 그쪽에 어떤 투자를 공부하시는 게 큰 흐름에도 맞고 그래야 어렵지 않은 재테크를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의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혹여 이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저 유튜브 가시는 길에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아마 오늘 강의에서 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기서 못한 것들은 찍어서 한 10개 정도의 강의를 한 12월, 1월 정도까지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에 경제 어떤 거시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것은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게 있어요. 3명이서.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편하게 유튜브의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냥 마음 놓고 좀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막말을 하진 않고요. 근데 나름 공부한 걸 가지고 이런 거를 고려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한번 또 들어보시면 네, 조금 더 편하게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으로 나는 부동산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면 저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부동산 쉐어하우스부터 강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공매 뭐 아니면 입문 과정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네, 일단은 그런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자산관리 쪽에서는 상담을 해드리면서 최대한 안전한 쪽으로 네,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기회가 되면 뵐 건데 제가 책을 2권 갖고 왔는데요. 한 권은 제가 선생님 드리려고 작정하고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셔서 드리고요. 그때 제 선생님 드렸죠. 그죠? 이거 한 권을 누가 드릴지를 몰라서 도서관 사서분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분을 주시는 걸로. 아니면 대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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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제가 누구 또 드리기로 했던 분이 있었나요? 외상을 걸었거나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